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기입니다. 왜 계엄을 선포했나? 이 모든 국민이 알고 싶어했던 이 질문에 답을 찾아 수사를 펼쳤던 내란 특검이 종료됐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결론입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진실을 더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야당에서는 내란몰이에 실패한 야당 탄압의 조작 수사였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꺼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3대 특검이 종료된 뒤 다시 불거진 특검 정국. 정말 새로운 특검이 필요한 건지 오늘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홍익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신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인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죠.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진실 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사후 계엄 선포는 관여 의혹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불과합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계산시켜야 돼.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을 했겠습니까?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특검이 더 이상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었죠.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순직 최혜병 특검까지 한 차례 개정을 통해서 최장 180일 또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만 종료까지 한 열흘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3대 특검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각각의 특검을 평가해 주셔도 괜찮고요. 자, 어떻습니까? 홍익표 전 대표님. 3대 네. 특검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글쎄요, 썩 좋은 점수는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야 다로부터. 그러니까 그 여당으로부터는 아직 그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미진한 부분이 있고 좀 명확하게 우리가 궁금했던 국민적 의혹이 있었던 부분들을 명확히 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야당 측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문제, 또 무리한 수사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가장 미진한 것은 역시 김건희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건수도 많고 수사 중에 새로이 추가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김건희 특검은 실제 한 절반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대 특검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였기 때문에 그 특검의 어떤 수사의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란 사건의 성격의 특성도 그렇고 또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도 시간도 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증거나 자료보다는
진술과 증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특검으로서는 어려운 수사였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해소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특히 내란과 관련돼서는 당시 그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그 군내 협조나 관련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소명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국정원의 개입 여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안가 4인 회동을 포함해서 그 비상기업 이후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이후의 어떤 행동들 이런 문제들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추가 특검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오늘 토론을 하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승훈 변호사님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 전문가들이에요. 고위 관료 출신들, 그리고 법조인들, 판사, 검사를 했던 관료직들,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말을 맞추고 안가 회동 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거부해요. 수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범죄의 동기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요. 나는 모른다예요. 남편이 했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이 사람은 맹신도 같은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맹신하기 때문에 주군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냥 막 좋은 거예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옳았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그냥 깽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입을 닫았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국민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엄 해제를 했기 때문에 내란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중요 임무 종사자나 부하 수행자들이 자신의 범죄 본능을 발본하기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결국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한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김성태 전 대표님 전례가 없었던 3대 특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뭐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다 모아놨는 그런 뭐 네버 특검을 갖다 세계 특검을 통해서 출범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이란 것은 정치적 중립을 통해 가지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사실상 이 수사 기능의 마지막 보루가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존 수사 체제를 갖다 우리가 불신했을 때 마지막 선택지가 특검인데 그 특검마저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버리고 선택적 판단에 의한 선택적 수사를 통해서 선택적 어떤 정치관을 가진다면은 이 특검은 이미 성공 자체를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 여야, 언론 모두 지금 현재 세계 특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지금 주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적폐청산으로 사실상 전임 정부 뭐 두 사람의 대통령 그리고 고위 관료들 많은 공직자들 이런 뭐 싹쓸이 그냥 재임망식 수사가 계속됐었거든요.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이 새 특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때로는 정치 보복성, 때로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서 이 지금 종합특검을 앞으로 또 만든다는 건데 이 목적 종착연 내년 최종 6.3 지방선거까지 국민적 지탄 감정을 갖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가 특검 만능주의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예. 이 역시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거죠. 예. 그런 사태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특검의 필요성 문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상수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특검은 무용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20명의 검사가 투입이 됐습니다. 120명의 검사는요, 서울에 있는 지방검찰청 2개 규모 정도의 검사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산은 500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500억 원을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 어떠하냐라고 본다면 일단 구속영장 기각률만 봐도 이것은 이제 법률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은 41.7%, 김건희 특검은 31.8%, 순직 해병 특검은 90%의 영장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예. 평범한 사건에서 영장 기각률이 일반적으로 17%에서 18%입니다. 구속영장이 나올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의 입증도 하지 못하는 수사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사건들 같은 경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주셨지만 저도 김건희 특검이 가장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지된 사실을 묵살을 했습니다. 예. 예, 인지된 사실을 범죄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인지된 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인지된 사실을 그거를 묵살을 하고 무려 109일 동안 묵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처럼 이렇게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공소시효 완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까지 이 사건을 묵인하고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국민에 대한 특검의 배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무용하다라는 것을 이미 민주당 측에서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는 그러한 논리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500억 원을 쓰고 이만큼 120명의 검사를 써서 고작 이런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면 이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시스템, 본래의 검경이라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안의 남은 여죄들을 밝혀나가고 사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분 모두 새 특검의 결과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각각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좀 이야기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검 기각률이, 영장 기각률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았던 그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일반 형사 사건보다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이 성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어떤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그 양가적 해석은 가능할 거예요. 뭐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가 증거나 자료에 의한 그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증언과 진술에 의한 수사이기 때문에 증언과 진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공판 중심주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증언과 진술에 대해서는 그 본 사건이 그 공소가 진행될 때 그 진술이 유지될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진술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A란 사람과 B란 사람의 진술도 엇갈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건이 물론 그 수사력이 뭐 약간 부족했거나 무리한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진술이나 증언에 전적으로 상당 부분을 의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장 기각이 높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 당사자들이 상당한 법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의 빈틈, 그러니까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건요.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부르면요. 사람들이 없던 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장 기각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 최대한 윤석열식 수사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장 기각률이 높았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무모한 사람이에요.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짜지도 않고 갑자기 조지호 청장이라든가 서울청장 불러다가 야 국회의원 들어오면 못 들어가게 막고 체포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멘붕이 오죠. 이 멘붕이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죄의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 사람은 매뉴얼에 없는 계엄이 났을 때 해야 될 매뉴얼에 없는 단전난수를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 건데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계엄이 터지니까 수용소에 감옥에 보낼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요.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려고 하고 검사를 파견하려고 해요. 근데 구속이 안 됐어요. 분명히 윤석열의 계엄에 동의한 겁니다. 협조한 거예요. 그런데 계엄 매뉴얼에 있어요. 그 계엄 매뉴얼은 합법적인 계엄을 전제로 한 매뉴얼이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합법과 불법을 구분해서 정할 수 있었느냐라는 측면에서 판사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내란의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더라고 한다면 중요 임무 종사자와 부하 수행자들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시간적 간격을 갖지 못했다. 다만 이러한 무능한 사람들이 내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국민이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7%에서 18%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반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입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일반 사건에서 어디 강압 수사가 허용이 되겠습니까? 변호사들 다 입회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건에서도 17%, 18%의 기각률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90%에 달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30%,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은 40%대 이런 너무 높은 비율이 나오는 거는 특검이 무능했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할 때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방패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내란 특검의 그 방패 쪽에 계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라던가 예. 사실 김건희 씨 쪽의 변호인단은 그래도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면들의 변론 그 과정을 하십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변호인단은 정말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변론의 방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방패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방패가 이토록 부실한데 창이 안 들어가요. 창이 특검이거든요. 120명의 검사를 쓰고 500억 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방패 앞에서 그러니까 수비가 다 뚫려 있는데 골을 못 넣는 거잖아요. 그럼 공격수가 잘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검이 너무 무용했음을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답변하면 예. 이 사람들이 골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을 그냥 계속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게임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그렇죠. 그게 얘기처럼.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65세예요. 예. 김용현 전 장관도 아마 그쯤 돼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범한 범죄는 내란죄예요. 예. 또 외환죄고요. 그럼 사형, 무기, 감형돼도 제가 봤을 때 한 30년형은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특별 사면이 없으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민주당 정권에서 안 내보내줄 거 자신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하면서 극우 프레임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 극우 프레임에 동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특검이 역사 앞에 사초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속옷 입고 안 나와요. 이런 전직 대통령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자존심과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어떻게 특검에서 수사하는데 속옷 입고 안 나와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꼴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 프레임으로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다. 특검도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면 속옷 입고 싸울 정도의 감정이 있었어야죠. 근데 차마 그것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특검 수사가 이제 국민적 어떤 지지나 또 여야 모든 정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뭐 검찰 조직에서 풍부한 그 수사 경험이 있는 그런 현직 검사들도 전문 선수들이 다 차출해서 특검을 꾸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특검 이 출범 자체에서부터가 민주당의 정치적 어떤 그런 일방적 선택에 의해 가지고 특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특검 나름대로 수사 계획을 잡고 또 수사 방식을 가지고 내부 논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의 수사 이제 성과라든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자의적인 어떤 그런 특검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이 특검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간적 제약도 있는데다가 그냥 성과 내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해병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영장 기각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기각률이 46%인데 일반 뭐 형사사건 구속영장 그런 기각률은 22.9%밖에 안 되잖아요.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드루킹 특검이 만들어지고 그때 허익범 특검이라는 사람은 별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예. 그때 야당인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 허익범 특검에게 이걸 갖다 특검에서 정치적 성과를 내라 빠르게 한 번도 압박한 적이 없어요. 예. 그냥 허익범 특검이 하는 대로 그냥 그걸 믿고 따라준 거죠. 그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뭐 야당의 입장, 집권당의 입장이지만 허익범 특검 흘러가는 걸 그대로 이제 크게 정치적인 내압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새 특검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라한 성적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지금 종합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늘에서 또 뭐가 떨어진 뭐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정치적 목적의 특검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 특검은 또 계속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이 특검 무용놀이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 인식에 내리에 깊이 꽂혀버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주로 이제 영장 기각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 영장 기각률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자나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굉장히 그 불신과 불만도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틀에서 이번 사법부의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영장 기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대부분이 공인들이었고 예. 이 사건 자체가 명명백백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법부의 전체적인 흐름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사법부의 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아까 증언과 진술에 의존한 수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존재했었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됐다는 것이지 수사가 잘못됐거나 정책 편향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만 영장 짚는데 기각과 관련해서는 짧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한 안 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특검의 신뢰가 국민들 신뢰를 상실한 것은 예. 이게 가령 이제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지난 8월 달에 있었는데 예. 이걸 선택적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어느 한 당 그러니까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는 구속영장까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발부받고 그리고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다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정말 뭐 특검 나름 열과성을 다하는 그런 뭐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민주당 인사에도 똑같이 그런 진술을 해나온 거였습니다. 같이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특검의 이런 신뢰가 이렇게 상실되지는 않았죠. 예. 더군다나 그 강압 수사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양평 공무원 그 죽음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뭐 죽는 사람은 오직 하면은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모와 모멸감, 평생 공직자로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을 그냥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그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 진술만 해주면 자신의 문제는 다 덮어줄 것처럼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잘못된 수사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로부터 이 특검의 신뢰도가 예. 상실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이 토론의 순서를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정치 개입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네. 이제 토론을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요.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방패가 굉장히 부실했는데도 창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평가, 뭐 제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목 중에 하나가 아마 외환죄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드론 등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도발을 한 거는 맞지만 이거를 외환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둘 사이에는 형량의 차이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창이 좀 무뎠던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등이 이 내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북한을 자극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니까 윤석열 정부가 원점 타격하겠다, 우리도 보낸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번 수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먼저 보냈던 거예요. 대북 전단지를. 그것도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민간단체가 뿌리는 줄 알았더니 신리 전단 이런 사람들이 가서 블랙 요원들이 가서 뿌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무인기를 보냈죠.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북한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북한에 걸려요. 레이더망에. 그래서 그런 북한이 탐지할 수 있도록 보내요. 그리고 그 무인기에 전단지를 붙여가지고 또 떨어집니다. 그만큼 북한을 자극해서 북지적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아마 정보사령관 등이 몽골에 요원을 보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요원들이 북한과 통모하려고 갔을 것 같은데 통모는 못하고 체포돼서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 외국과 통모하여가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특검이 실력이 좋다라고 해서 통모하려다가 실패했는데 통모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간 것이고 실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기를 바란 거예요. 예. 북한에서 총을 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주식시장, 외환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쟁이 일어나면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망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독점하고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안 한다고 또 무혐의 처분했다고 또 싸우고 얼마나 야당을 반국가 단체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모했고 어쩔 수 없이 특검이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을 뿐이지 통모 그 이상, 외환유치 그 이상의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승훈 변호사님도 변호사시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통모 부분을 딱 얘기를 하셨는데 예. 외환유치죄는 적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구성요건에 통모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북한과 뭔가 통모를 하고 서로 공모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 결과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유치죄는 애초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이적죄로 갈 수 있느냐? 일반 이적죄 구성 요건을 보면 이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에 무슨 무인기를 보내고 이 타격을 유도하는 게 북한을 이롭게 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은석 특검이 과연
몰랐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죄에 딱 들어가는 구성 요건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이 내란 특검이 내란죄 수사를 할 때 외환죄로 사건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때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구성 요건에 그러니까 그게 부적절하다 적절하다는 판단은 차치하고 구성 요건에 들어가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도 이승우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북한에게 굉장히 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북한에게 심하게 한 게 북한에게 이롭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이적죄로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엔 그런 거죠.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예. 근데 외환 혐의까지 이걸 확장을 하겠다는 건 이게 이미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할 때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좀 진전된 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이 이게 수사할 게 부족하고 자기들이 이걸 이만한 액수를 써가지고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외환죄로 확대를 하고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근데 막상 나가보니 구성 요건에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무리한 기소였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와는 별개로 그냥 법리적으로 좀 무리한 기소였다. 근데 내란 특검의 이와 같은 법적인 무리수가 그 영장 기각률이라던가 계속 이러한 일들, 무용론이라던가 이런 일들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예. 일반 이적죄가 북한에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에게 군사상 그렇죠. 해롭게 하는 네.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에 해롭게 하는 겁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서 내란에 합법화를 시키는 거죠.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내란을 범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과의 경쟁에서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의도로 어물풍설을 보내고 북한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무인인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군이 개입하도록 해서 윤석열에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천우 일우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그 노상훈 수첩에도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메모지에도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내란, 사변, 전시 이런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가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사건들을 그래 법리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 기소하지 말까? 라고 하기보다는 사초 쓰는 심정으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역사적 소명감이 특검에게는 있는 겁니다.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보지만 무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기소했어야 될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것과 함께 또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란 특검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 내란과 계엄과의 개입 여부 이 부분을 놓고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내가 계획해 둔 게 많았었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를 볼 때 김건희 여사는 계엄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결론이었는데 홍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특검이 그렇게 해석을 내린 거죠. 예. 그날 당일,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보니까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관저로 복귀했던 날 두 사람이 이제 부부싸움하면서 옆에 있던 측근이 그걸 들은 것이 진술한 내용인데요. 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내가 이런저런 계획이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글쎄 근데 특검이 이건 좀 과하게 해석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이 김건희 씨가 전혀 내란 관련돼서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한 것 자체는 시점도 좀 안 맞고요. 이게 그 비상계엄 직후도 아니었고 그 구속 취소돼서 나왔을 때 얘기고 두 번째는 뭐 또 다른 해석이죠. 그 내용만 보면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잘못했다. 비상계엄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대화 과정에. 다만 잘못했다. 내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제대로 꼼꼼하게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권력을 내주게 생겼고 우리가 감옥 가게 생겼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12월 3일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확실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특검에서는 그 주관적 해석, 약간의 여러 가지 정황상을 놓고 판단하고 해석한 내용만 있고 객관적인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법적 그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13 비상 자신이 비상 대권이라는 그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이제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제 특검은 찾으려고 한 건 틀림없어요. 예. 그렇지만 뭐 김건희 여사는 이제 계엄 당일 날도 성형외과에서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예.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 비상계엄을 한다는데 그걸 뭐 알았다면은 최소한 아무리 뭐 자신이 남편이 하는 일은 자기하고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여유 있게 성형외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정도는 아니겠죠. 예, 그 부분도 특검이 이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그것도 근거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걸 특검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상당히 법률적인 어떤 판단의 그런 특검은 법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밝혀내고 그걸 또 기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처벌받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특검의 그 기능이라고 할 건데 이거는 상당히 좀 너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개연성을 갖다가 너무 특검이 간대하게 그걸 갖다가 이해하고 그걸 뭐 특검 또 결과 발표에서도 그걸 가지고 그 기사만 나왔잖아요. 예. 특검이 이건 자충수를 뜬 거예요. 분명히 뜬 거고. 그럼 김건희 여사의 너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그때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끊임없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최상병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걸 털고 가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또 건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당정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막상 13 비상계엄이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나오지만은 그 기간 안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때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친윤 핵심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연말 연시쯤에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걸 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좀 털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예. 저도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걸 자신은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검의 생각이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뭐 이미 그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봐서도 대통령 취임 두세 달 만에 벌써 그 비상계엄 얘기를 올렸고 1년 전쯤에 12월 24일보다 2023년 10월 11월 당시에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상계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국민의힘 만찬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김건희 씨가 그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뭐 V0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상황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인지하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던 것을 간여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뭐 술자석이든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을 리 없고 사전 인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날 있었던 대화만을 갖고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그런 결론을 내린 특검에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재차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뭐 당연히 알았겠죠.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하고 폭탄주 마시면서 예. 비상대권을 얘기하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도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김건희 씨가 임명한 얼마나 많은 비서관들이 있겠어요?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겁니다. 김건희 씨가 만약에 몰랐다면 내가 점 찍은 날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흥분해서 미리 선수 쳤다. 이렇게는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 때문에 망쳤다가
계엄에 실패해서 망쳤다는 것일 수도 있죠. 계엄에 성공했으면 이게 상당히 새로운 학설. 내가 너한테 예. 박수 쳐줄 수 있는데 너가 바보처럼 해가지고 계엄에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앙지검장 있잖아요. 예. 이창수 지검장이죠. 12월 2일 날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요. 그리고 12월 4일 날 이 탄핵 소추가 지금 표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3일 날 하잖아요. 그날 탄핵 소추가 누구냐? 중앙지검장 4차장이에요. 반부패 수사 2부장. 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를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싹 바꿔버리고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사람들 탄핵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신의 부인은 무혐의인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텔레그램과 전화로 야, 내 부인은 무혐의야 라고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오직 검찰 조직을 자신의 부인의 무혐의 처분하는데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내란이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런데 왜 하필 김건희 씨는 그날 성형외과를 갔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알리바이를 위해서 성형외과에 가서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흥분해서 김건희 씨와 날짜 조율을 못하고 계엄을 먼저 서두른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명태균 씨가 뭐 너 탄핵될 거야. 내가 황금폰 공개하겠다. 진짜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재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전 대표가 동의할 것처럼 했잖아요. 모든 압박이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모든 압박의 근원은 김건희 씨였다. 라는 측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 사건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의 발단과 시작은 김건희 씨라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은석 특검은 그런 왜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저희들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2년 8개월이 예. 하나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당정 관계도 매번 악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그런 내용을 제대로 좀 밝혔으면 좋은데 되려 조은석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를 그렇게 확실하게 줬다는데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김건희를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홍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듣다 보니까 추가 특검이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더 확실히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에서 조사한 결과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믿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특검에 대한 무용론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사안인 것 같아요. 저도 김건희 씨를 이렇게 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작년 요맘때,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쭉 해서 하반기에 계속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그 사건들에서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당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됐던 것들, 그런 것들에 정말 90% 이상이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의 알파요 오메가였고 당정 갈등의 모든 그런 지점들이었고, 근데 이 조사 결과는 저희도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참 조은석 특검이 이 정도밖에 조사를 못하는 거구나라고는 하는 생각도 들고, 예.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온 결과면 그러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데 조은석 특검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러면 조사 결과가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들이 임명하는 새로운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이건 안 되거든요. 법치주의는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제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그 드루킹 특검이 그나마 우리나라 특검 제도에서 굉장히 유효한 성과를 얻은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드루킹 특검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사를 가지고 3당이 2명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은 제3자 추천 특검이었고 그렇게 해서 정치권이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과를 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2차 특검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 지금 하는 방식대로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 조국혁신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임명하는 특검은 영장 기각률이 90%가 나왔어요. 예. 이거 진짜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정말 90%가 과연 나올 일인가? 그 유가족분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진작에 과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했으면 순직해병 특검 훨씬 잘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드루킹 특검의 사례처럼 제3자 추천 특검의 형식으로 가야지 예.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한다 해봐야 본인들이 임명해놓고 본인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족을 가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물론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저는 특검의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전혀 제가 보기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결국은 수사는 증거와 증언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핸드폰을 다 해보고 비아폰까지 다 했더니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언급이거나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했지만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입증하는 데는 우리가 수사 결론을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그건 저거 수긍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측근의 진술 증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갖고 무혐의 처리한다. 저는 이런 방식에는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그 나름 그 검사로 재직 시절에 상당히 그 실력 있는 검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의 어떤 너무 범위가 커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게감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다음 물론 뭐 특검을 할지 안 할지 또 그 할 경우에 조은석 특검에 기회를 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편향성의 문제 때문에 결과가 나빴다기보단 이 수사 자체가 매우 접근하기 어려웠던 현실적 한계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2차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2차 특검의 필요성? 저는 이 사건을 보자면요. 김건희 씨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사형 무기예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김건희 씨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성공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오만함,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금 내란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다고 봅니다. 이것만은 철저하게 남편을 앞세워서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남긴 문자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백인 머리 송사라고 하잖아요. 예. 마누라가 이불 속에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어도 증거를 남기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 범죄의 동기는 자백할 때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은석 특검은 어려웠을 거지만 너 때문에 망쳤다. 이 말을 빗대어서 한 것은 저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오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드루킹 특검을 얘기하셨는데요. 드루킹 특검은 수사하기 참 좋은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제보자들이잖아요. 사실상 댓글을 조작한 사람들, 공감, 비공감 신호를 조작한 사람들이 김경수 지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인사를 추천하고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했는데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갖고 남북 문제에 관련해서 비판 댓글을 달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김경수 지사나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들을 다 진술할 수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김건희 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마지막까지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에 의해서 더 밝혀지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2차 특검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2차 특검 이제 가더라도 국회에서 어렵다. 예. 국회에서 이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예. 이 세계 특검을 출범시킬 때 그 배경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내에 뭐 법률가들이라든지 또 뭐 민주당 진영의 많은 그 법조인들이 한결같이 검찰에서는 이제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과 양대 산맥을 특수통 수사를 가지고 경합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게 또 경쟁적 관계 입장에서도 조은석 특검을 하면은 제대로 된 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 완전 보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람에게 그 말은 검사들 붙이고 수사 180 동안 했지만은 사실상 조은석 특검인 그런 특검 결과 보고를 내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게 한계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다시 종합특검을 통해서 계속 특검 정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목적 외에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 조직법 개정해서 내년에 이제 검찰청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그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행사 사법 체계에서 특검에서 또 미진하고 모진한 부분이 별도의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면 그걸 이첩해서 또 다시 하게 하면 되는 건데 예. 이걸 자꾸 특검으로 쉽게 말하면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 방식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도 예. 결코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다. 예. 이게 듣기 좋은 꼰노래도요. 3번 이상 들으면 짜증나고 실증나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 좋은 노래는 계속 듣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짧게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예.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검의 사안 중에서 결론낸 예. 사안 중에서 국수본이나 검찰 공수처로 이첩할 사건하고 2차 특검이 필요한 사안을 좀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 방식, 그다음에 기간을 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민주당의 네이밍에서는 저도 약간 동의 못하는 건 종합특검이란 말은 사실은 좀 적절치는 않아요. 특검에다가 종합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돼서 몇 가지 사건 또는 내란과 관련돼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건, 미진한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수사기관에게 이첩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추가 특검 논의가 사실은 이런 3대 특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만 놓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야권에서는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권에도 돈을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어떤 정치인 로비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통일교 관련 수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첩을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특검,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 앞으로 그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가잖아요. 예. 공소청은 기소만 한다.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겨서.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 한번 믿어줘야죠. 경찰은 수사기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경찰이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는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증거를 잘 찾냐 못 찾냐의 문제지 증거만 찾으면 쉽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했습니다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느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전재수 전 장관에게 뭐 돈을 줬다, 시계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를 누가 사왔습니까? 그리고 그걸 한 학자가 결제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윤영호 본부장과 한 학자가 입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닫았나?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여죄 사실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뇌물 공여. 그럼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해서 엄포를 넣으면서 내가 이걸 더 알고 있어. 나 빨리 빼줘. 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를 더 하라는 거잖아요. 빨리 수사해라. 여야 정치인 가릴 것 없이 수사해서 국민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압수수색했고 한학자 수사했고 윤영호 수사했어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 내일 소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실을 밝히겠다는데 예. 특검이 지금 현재로서 왜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잘 수사할 수 있도록 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3특검 특검법이 좀 독특하게 만들어졌어요.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만든 게 이게 과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검법을 만드시면서 특검 수사 중에 나온 범죄 혐의 사실, 인지한 범죄 혐의 사실은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법을. 예. 그렇게 만들어놔서 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나온 순간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한 사안이죠. 그래서 저는 수사를 100일 넘게 안 하고 이렇게 묵혀놨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특검 수사라는 것이 진짜 무용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 수사기관을 믿자라는 이야기에도 일견 공감이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2차 특검을 또 종합특검이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중에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만 종합특검으로 가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거는 특검으로 가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것을 납득을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만약에 2차 특검이 있다면 1차 특검의 결과가 오늘 토론의 결과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는 다들 공감하는 게 1차 특검의 결과는 굉장히 미진하다. 부족하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부족했는가?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야 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특검법을 해서 특검을 시행한 것 중에 성공한 게 뭔가를 찾아보면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이 드루킹 특검이에요.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고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런 점을 바로 이 드루킹 특검을 또 관철시킨 분이 제 옆에 계시는 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당시에 단식투쟁까지 해가면서 야당으로서 이를 관철을 시켰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이 제가 지금은 당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당이 만약에 이 통일교 사안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에 있어서 짧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밝혀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그런 단식과 같은 그런 투쟁을 지금 저희 뒤에 화면에 그렇죠. 그 당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을 단식하고 있었던 할 투쟁을 때가 해서. 된 것 같아요. 할 때가 됐고 그러면 민주당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받아줘서 아니 이게 국론이 이렇게 나눠진 채로 벌써 1년이지 않습니까? 이 통일교 문제는 여야가 지금 다 엮여 있는 또 그런 문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끝을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특검이 인지한 제3 또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또 다른 인지하지 못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특검 같은 경우는 다 열거하잖아요. 어떤 죄목들을 그거에 대한 이외에 별도의 사건이 생겼을 때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모든 걸 다 수사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첩할 걸 이첩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이 김건희 특검의 특검들이 좀 잘못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특검의 민중기 특검의 얘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8월 달에 인지했으면 늦어도 9월 안으로는 국수본이나 중수청 공수처에 이첩을 했었어야 돼요. 그것이 너무 늦다 보니까 중립성 시비에 지금 편파성 시비에 지금 휘말리게 된 건 매우 아쉽고 그건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은폐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고 만약에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또 한 2, 3개월 흘러요. 아시다시피 특검법
또 구성 준비해야 되고 또 특검 관련돼서 구성 준비하려면 이 사건의 조사 자체가 또 몇 개월 늘리는데 그 이전에 지금 경찰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한 1개월 내에 최소한의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서 발표를 할 것 같다 느낌이 듭니다. 속도를 봐서는 최소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과 김규환 전 의원, 그다음에 임종석 의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은 특검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아요. 국수본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미진하면 사실 그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굳이 그 특검을 뭐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일단 국수본의 수사를 한번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상황을 보고 또 그 당시에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입니다. 이게 민중기 특검이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재수 장관이 3천만 원 이상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갈려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중기 특검이 한 3달 정도를 지금 이 사건을 묵혀버렸는데 이 3달을 묵히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금 그 받은 액수의 과다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냐 안 되냐가 지금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지금 이 문제 하나로 사실상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점이 지금 이제 국수본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게 된다면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고 아니면 진짜 수사기관이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그 생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빨리 하는 게 필요한데 민중기 특검이 그렇게 3달 동안 이거를 그 묵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도 수사 대상으로 넣어서 반드시 밝혀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토론 중에 수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평가를 하셨고요. 드루킹 특검 이제 당시에 단식을 하시면서 당시 이제 여당을 상대로 이제 특검법 합의해서 이제 통과시켰던 분이 김성태 전 대표신데요. 자, 그 두 가지 특검이 지금 그러면 2차 특검을 하느냐, 또 통일교 특검을 하느냐, 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특검들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여야가 합의해서 그때처럼 그렇게 특검을 출범할 수 있는 가능성, 뭐 팁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특검 자체가 이게 이제 특별 국회에서 법률로서 별도의 또 수사팀을 꾸리는 걸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어떤 필요성을 반드시 걷어내야죠. 그래서 헌정 역사상 역대 특검들이 여야 간에 그 힘들고 지난한 길을 걸었지만 항상 합의한 거예요. 합의되지 않으면 그 특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실종시키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드루킹 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뭐 아무리 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국민 여론이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특히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그런 댓글 조작 사건이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이걸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거부하면은 그 국민 여론 하사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정치가 그때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제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일방적인 어떤 그런 주장의 결과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주지는 않았지만은 새 특검은 완성되고 출범해서 뭐 그래도 6개월 가까이 다들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여야 간에 정치적 협의를 해야죠. 우리가 새 특검을 이렇게 가동시켜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 밝혀졌지만 이런 부분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아까 말한 우리 박상수 변호사 이야기했듯이만 3사 추천 특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미진한 부분 이거는 하자. 그 대신 시한도 이거 앞으로 내년 6.3 지방선거의 어떤 그런 정치적 목적을 절대 다 걷어내고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논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권에서요 터질 게 결국 터진 겁니다. 이 터질 게 터졌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거 대충 해서 덮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진짜 특검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 간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나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왜 안 되는지 그걸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꾸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목적을 정한 그런 어떤 특검의 결과를 갖다가 희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한 특검은 해야 되는 거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받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저거 상처받고 타격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정전 대표님 이야기도 그렇진 한번 않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2차 특검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그냥 우리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데 또 그러면 이재명 정부 특히 대통령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 시비에 하니 그러면 차라리 특검을 하면 더 논란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법사위 간사조차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 특검이나 이런 거에 그 원칙적이고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국수본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입장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특검보다 국수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생각도 있어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 근데 혹시라도 또 이게 또 이재명 정부의 국수본이 뭐 충성을 다한다고 과잉 수사한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도리어 특검도 야당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교 특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과 통일교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는 이것 역시 과거 드루킹 때도 그렇고 모든 사안은 국민적 그 여론이 좀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 기반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된 거였고 아직 통일교와 관련돼서 일단은 제가 보건대는 1차적으로 국수본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수본의 결과를 보고 나서 국민들께서 미진하고 여론이 높고 이거 특검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높아지면 저는 뭐 제가 늘 정치권에 와서 본 거는 국민 이기는 정권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그때 되면 또 정부 여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이것을 당장 특검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국수본의 상황을 보자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뭐 상당히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13 비상계엄의 오판은 윤석열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헌재에서는 파면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 특검을 통해서 또 특검이 기소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부가 그냥 그 재판의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 재판부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이 내란 특검을 또 연장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 이 재판부까지 만들고 그래서 만일 1심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걸 갖다 제대로 된 판결을 해내지 못하면은 이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계속 가동 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가다 보면 또 6.3 지방선거까지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소돼서 재판부에 간 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뭐 자질구레한 것은 경찰 국수본 맡겨놔도 잘해요. 그냥 김건희 여사 뭐 사실상 내용이 뭐 별거 있나 뭐 일탈이고 전부 다 그냥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께 더 훨씬 위중한 것 같은데 국가 시스템 전체를 그건 흔든 사건이기 위중해요. 때문에. 그 위중한 것은 국민 정서, 국민 감정에는 이게 아주 특효약이야. 보약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하는 보약 너무 즐기지 말라고.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허문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 국가 권력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내 사건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그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 수사는 잘 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 보고를 받고 이런 거는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홍 대표님 국민의힘마저도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 피로대 이제 거의 임계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뭐 이거 사골 곰탕짓도 아닌데 말이야 끊임없이 이걸 우려먹으면은 그 국민들이 그 결국 그 피로도를 갖다가 국민의힘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비난하고 또 정당 지지율이나 뭐 모든 것에 다 오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 오래 끌면 두고 봅시오. 민당한테 갑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하세요. 자, 논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볼까 싶습니다. 자, 지금 통일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종교단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산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과연 이것이 또 가능하냐, 이게 또 해법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통일교의 어떤 종교단체 해산은 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뭐 그렇게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그 통일교가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물적 그런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러한 발언을 한 게 참 공교롭게도 이 윤영호 본부장이 법정 진술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감나무 아래에서는 그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실상 통일교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협박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지금 우리 당 내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예. 예, 제가 사실 올해 오사카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예. 그 박람회장 앞에서 일본의 일본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통일교를 해산하라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베 총리 암살의 배후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에 통일교 이야기가 또 끼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좀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수사와는 별개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정교 분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법 38조가 있어요. 우리가 비영리 법인들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서 통일교가 갖고 있는 이런 물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안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이건 역시 굉장히 강력한 저항과 어떤 법적 다툼이 그리고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나긴 할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되겠고, 예. 그와 별개로 수사를 할 거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법조인인 이승훈 변호사님에게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통일교가 예.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공익을 매우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죠. 예. 법인을.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대가를 주고 청탁을 하고, 그리고 마치 통일교의 정치적 이념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시도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윤석열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 이념을 정치 이념으로 실현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예전에 동양교 교단이 있었는데요. 그 교단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느님이고 큰아들이 성자고, 이렇게 작은 아들은 또 성부, 성자 이렇게 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주는 성도들끼리 맞보증을 서게 해가지고 수백억을 대출받은 건이 있었어요. 이럴 때 이제 대법원에서 해산시켰는데, 그러면 이번 통일교 사건이 해산 사유가 될 만하냐? 말 그대로 통일교 교주가 그랬잖아요. 윤영호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다. 예. 이건 결국에는 자신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학자는 관여한 게 없다. 통일교는 관여한 게 없이 이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기 때문에 해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번을 한번 계기로 통일교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예. 정말 엄청난 비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통일교라는 단체도 충분히 해산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사이비 교주라든가 사이비 종교가 나오면 해산될 수 있다는 엄정한 신호를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방법이 꼭 특검으로 가야 되냐?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성태 전 대표께서 통일교의 이제 전방위적인 정치인 로비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내 지역구에 있는 교인이 유권자가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만나자 그러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보자고 하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접촉을 또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치권도 많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전 원내대표님께 한번 이 질문은 던져볼게요. 자, 어느 정도가 이 정치와 종교의 접점을 갖는 데 있어서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통상에 공개적인 행사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었거든요. 21대 국회에서 그때 문광위원장 자격으로 리트렌젤스 통일교 쪽에서 운영을 했던 거죠. 리트렌젤스가 근데 상당히 국위 선양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던 그 단체였기 때문에 60주년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문광위원장 자격으로 문광위원들 몇 분하고 다 같이 가서 축사도 하고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일교 재단이지만 세계일보 언론사잖아요. 합법적인 언론사고 그 가게에서 이 언론사 창립일 날 창립 행사할 때 인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여야원들이 왔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개된 행사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갖고 또 그 지역구에서도 또 그 통일교 단체들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것만을 갖고는 뭐 축사한 거나 단순 축사한 걸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비공개적으로 그 금품이 오고 갔을 때 또 그 자신의 직권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또는 고위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활용해서 그 통일교 쪽을 향해서 특혜를 부여했을 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 의례적인 행사의 만남만 갖고 지금 막 보면 동영상 축사를 누가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거 갖고 문제 삼는 거는 너무 과한 마녀사냥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좀 옥석을 좀 가려서 그 어떤 불법적인 그 상황에서 금품이 오가간 경우, 그다음에 어떤 그걸 넘어서는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종교 신앙의 자유를 정말 폭넓게 인정하고 있죠.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동량교라든지 천존의 사건 이런 걸로 가지고 대법원에서 종교재단 해산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불법적인 그 종교 신앙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지금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덩치가 커져버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무방비적으로 이 통일교에 노출되어 있었는가 하면요,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좋게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뭐 상대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통일교 이분들은 보면은 어느 지역에 뭐 여야 가릴 것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대단히 공손하고 친절해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이든 자기 개인적 어떤 민원이든 뭘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들의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 행사에 초청이 되면은 그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홍영표 대표님께서도 그 선을 잘 이제 했는데,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한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 남북 간에 이런 뭐 안보적인 관계는 상당히 경색되고 있지만은 유화책을 가질 때는 통일교 문선명 총재를 통해 가지고 또 북측에 또 지원하고 뭐 그런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때는 이 통일 그룹이 대단했었죠. 문화체육 종교 뭐 뿐만 아니라 예술 그리고 대학, 그럼 뭐 대학에서 강연한 사람을 갖다가 그게 통일교 사람이라고 불리익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게 통일교의 종교 신앙적인 목적 외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사회 뭐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런 중대한 무리를 빚었다면은 거기에 가담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 수사 제대로 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가전은 쓸수록 오염이 걱정되지만 가전을 구독하면 걱정할 필요 없지. LG 구독 전문 케어. 전문 교육을 받은 케어 마스터가 쓰는 동안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케어합니다. 걱정하는 마음까지 구독으로 전문 케어. LG전자 구독. Dinner is free tonight. 저기 테이블에 테라 3병. 세계가 테라로 향한다. 테라의 시대. The era of Terra. 사장님, 저분이 그래픽 카드로 결제되냐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40초씩의 발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특검을 두고 진실을 밝히는 시간과 또 정쟁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권력에 묻힐 뻔한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의 본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정치권, 특검 모두 어떻게 임하는 게 좋을지, 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결정이 전원일치로 또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매우 명확합니다. 또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정부 여당으로서 제대로 예방하고 막아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규명 또한 필요하고 수사도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쓰고도 좋은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또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만약에 다시 된다면 제3자 추천 그리고 통일교까지 포함된 특검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승훈 변호사님이요. 네, 얼마 전에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고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런데 당과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권 정치 이전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서 큰 것은 큰 게 다르고 작은 건 작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특검으로 갈 건 특검으로 가고 국수본에서 할 건 국수본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특검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무능한 정부, 무도한 정부에서 이재명의 유능한 정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내란의 시간에서 국민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내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의 시간으로 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를 5년간 봤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4년 중임제, 유능하면 4년 더, 무능하면 4년에서 막을 내리는 헌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이 정치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그 수많은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좀 뭐 우습게 보면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가져간 적도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는 정치를 실종시킨 거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절대 입법 권력 지금 현재 친정집의 민당 중심의 이제 그런 입법적 뒷받침 속에 국정 운영은 상당히 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야당인 입장에서는 이 실종된 정치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죠. 이런 부분을 다시 정치를 복원시켜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잘못된 오판의 집권 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다시 정권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정치를 실종시킨 결과가 이렇게 참 험난한 세상이 되는구나, 이걸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홍익표 전 원내대표. 예.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든 또는 국수본이든 어떠한 기관이든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그 혼란과 위기에서 이제 안정과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상, 민생 경제 현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정말 정치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제는 국회와 정부, 행정부가 함께 경제 위기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에 국제 정세에도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Change, you're not afraid. Just do it your way. Let's have some fun first. The choice is ours. Quick pick, clean finish. Asahi Super Dry. 왜 다들 해통령만 찾는 거야? 거기서 왔으니까. 메이드 인 통영, 해통령. 청정한 통영산만 깐깐하게 골랐으니까. 다른 육수와는 비교 못하지. 출신 성분이 남다른 육수, 해통령.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무엇이 다를까요?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내 활력을 충전해주니까. 내게 맞춰주고 이 하나로 다 챙겨주니까.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건강한 이들의 이유 있는 선택.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코에이 노블. 예, JTBC 토론 논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 토론해 주신 네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한 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논쟁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26년 새해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